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올랐습니다. 다행히 증시가 좀 올랐고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사실상 전액 예금 보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금융권에 300억 달러 몰려있기도 하고요. 이거 아니면 진정이 좀 안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음 카드, 더 큰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별로 계속 위험은 조금씩 더 높아진다. 갈수록 카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제한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면 제일 좋고, 아니면 카드는 갈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월스트리트는요 좀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결국 추가 예금 보장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벌써 내일이죠. 예, 내일 3월 FOMC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옐런 장관 미국 은행협회 가서 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들 인사 한번 또 드릴게요. 꽃기호영님, 누수의 달인 아빠손님, 우정현님, 라멘트님, 천사 루시퍼님, 신영기님, 별님, 써니님, 이큰 개구리님, 럭키림님, 유목민님, 더킹카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FOMC가 첫날이에요. FOMC 첫날이고요. 내일 이제 결과 발표를 하죠. 다행히 앨런 재무장관이 필요시 소형은행에 추가 예금 보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두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오늘 계속 좋았고요. 1.5%가량 올랐습니다. S&P, 다우도 1% 안팎씩 상승했죠. S&P는 4천선을 다시 재돌파했습니다. 이 부분 좀 한번 봐두시고요. S&P 오늘 거의 다 초록색 좋았습니다. 구글, 아마존, 테슬라 또한 7.8% 올랐네요. 애플, 테슬라는 오늘 어제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인가요? 어쨌든 빌 알크먼이 이번에 금리 동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0.5 내려야 된다, 이런 답글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오늘 10년만 국채금리도 좀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내일 FOMC 앞두고 국채금리 좀 올랐죠. 아무래도 내일 상승 가능성을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2년물도 많이 뛰었거든요. 2년물이 근데 너무 거의 밈 주식처럼 거의 등락이 너무 큽니다. 그 부분 알아주실 필요 있고요. 오늘 이제 옐런이 지원 사격을 하면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주가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주가를 잠시만요. 같이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추가로 한번 검색을 해보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오늘 29.47% 올랐습니다. 더 오르기도 했었어요. 장중엔 더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좀 많이 하락했죠. 장마감 후에도 좀 더 떨어졌네요. 어쨌든 오늘 29% 올라서 마감했다는 거. 하지만 또 마감 떨어진다는 게 좀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오늘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 오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랑 브라이언 모니안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게 이틀 일정이라고 그래요. 요거 한번 좀 보실게요. 퍼스트 리퍼블릭의 미래가 메이저 뱅크 CEO들이 모여서 논의한다. 재밌죠? 결과적으로는 300억 달러를 내놓은 대형은행들이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의 전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틀 일정이죠. 좀 뭔가 연관이 있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FOMC가 있죠. 워싱턴에서 하니까요. 은행권 CEO들이 워싱턴에서 만난다. 결과적으로 오늘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내일 연준 관계자들 그리고 재무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만나는 거죠. 그것도 이틀 일정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상황을 좀 더 보면 알 수 있겠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내일 또 이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할 테니까 상황을 좀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워싱턴에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재무부랑 연준 관계자 만나서 방향을 정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워싱턴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괜히 이틀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나중에도 이런 내용 관련 기사들 보실 때 그런 내용 왜 워싱턴에서 만날까? 그리고 왜 이틀간 만나지? 이런 거 같이 항상 궁금해 하시면 좋아요. 그게 사실 기자들이 기사 쓸 때 가장 기본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왜 워싱턴에서 만날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뉴욕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AT1 채권 조금 오늘 좀 가라앉았다는 거. 아무래도 당국들이 UBS와 크레딧 스위스는 안 그랬겠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당연히 이런 조건이 없다. 그래서 변제 순위가 주식보다 확실히 앞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진정이 됐다는 거. 그런 내용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옐런 장관 얘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옐런이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규모 은행에서 예금 인출 상태가 나타나서 전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슷한 조치를 해주겠다. 비슷한 조치는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 했던 거랑 같은 겁니다. 전액 예금 보장이죠. 근데 같이 한번 보시죠. 옐런은 소규모 은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은행만 해주는 거나 그게 아니죠. 지금 보면 대형 은행은 뱅크런 우려가 없습니다. 지금 뭐 예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기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형 은행 문제 없어요. 그럼 뭐 당연히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그 중간급이죠. 중간급 이하 뭐 중소은행 여기에 예금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대형 은행은 예금 보장이 필요 없죠. 그럼 중소은행 해준다는 거니까 사실상은 모든 은행에 대해서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반에 뭐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생이라고 치시죠.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반에서 키가 2m 이상인 애들은 점심을 반에서 그 학교에서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죠. 2m 이상인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운동부나 이런 애들. 근데 이제 그런 애들 빼고 일반적인 반에서 보면 2m 이상만 못 먹는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학생들은 다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약간 그런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나 당국에서 이런 어느 조건을 내거나 할 때 그거를 잘 보시면 잘 뜯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로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두 뭐 그런 아까 제가 2m 학생 그런 얘기했듯이 뭐 모두 남학생인 방에 앞으로 여학생들만 일찍 올 수 있다. 아니면 뭐 일찍 집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남학생만 있는 반에서는 그런 식으로요. 그런 내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옐런이 오늘 이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월가 예금이 300억 달러 물려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이게 돈이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큰 카드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중소은행들 다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시장을 안심시킨 거죠. 사실 근데 이 카드는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전부 다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뱅크런의 요인이 많이 줄어들어요. 어디를 가나 이제 비슷하니까요. 그럼 이제 실제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카드는 분명 됩니다. 물론 이거의 최악의 상황은 그럼에도 뭐 그 뱅크런 여기저기 번지는 상황인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는 좀 낮다. 이렇게 전액 보장을 사실상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옐런도 처음부터 지금 계속 약간 이게 오락가락합니다. 처음에는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보장해준다고 해줬었죠. 그 다음에는 약간 뭐 의회나 이런 데서 말이 많았어요. 야, 니네 이거 의회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왜 니네가 마음대로 해? 아니면 시그니처랑 SBB 해줬으니까 다른 데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나오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한마디 물러섰다가 다시 또 결국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또 들어간 겁니다. 옐런도 지금 거의 발이 묶여 있어요. 사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처리가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어쨌든 대형은행 거기서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처음에 발을 담가서 이렇게 처리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사실상의 전액 예금 보장을 카드를 꺼냈는데 어쨌든 그래서 빨리 대형은행들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서 발을 빼줘야 됩니다. 지금 약간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뭐 내부적으로 고민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블룸버그에서. 그래서 외환 안정기금 뭐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 사실상 이것도 우회로입니다. 예. 사실은 정식으로 하려면 의회에 이제 의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관심은 약간 이제 오늘 옐런이 왜 그 중소은행에 예금 보장을 한다고 해줬을까? 이게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내일 FOMC가 있으니까 사전에 좀 시장을 안정시킨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엔가 한번 3월 월세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부 당국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좀 자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했을 때 부작용이 예상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작용부터 먼저 처리를 해놓고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로 든 게 이런 거죠. 대출을 줄이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줄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은행 그러면 제일 큰 게 이제 은행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은행 대출을 줄이는 거죠. 은행에 뭐 연락해서 니네 부동산 대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뭐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이런 데로 저축은행, 캐피털 이런 데로 가서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그게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금융권,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 이쪽부터 막아놓는 거예요. 이쪽부터 야 니네 부동산 대출하지 마. 이쪽부터 막아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은행을 조이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부동산 대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무부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내일 사실 그 금리를 예를 들면 아직 뭐 정확히 모릅니다만 내일 금리를 많이 올린다. 그러면 뭐 재원들이 엄청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흔들리기 전에 예금 보장을 해놓는다고 하면 내일 금리 올려도 그래도 예금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손을 써놨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정부 당국자들의 업무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먼저 미리 손 써두는 거.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내일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CME 페드워치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내일 0.25 인상 확률이 87%입니다. 87%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0.25로 좀 기울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오늘 CNBC 기사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연준이 내일 0.25를 인상할 것 같다. likely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어쨌든 제 큰 제목에 이렇게 박아서 썼어요. 그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기사 제목에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상당히 쓸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사를 보실 때는 큰 제목에 들어가 있는지가 또 상당히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약간 불안할 때는 내일 이렇게 쓰는 거죠. 잘 판단하는데 불안할 때는 내일 연준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죠. 애매하게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박아서 썼다는 거는 약간 CNBC에서 판단할 때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면 좋아요.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매체마다 기사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신 있는 곳은 이렇게 박아서 쓸 때도 있고 자신이 없거나 취재가 안 되는 곳들은 애매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어느 매체 취재력이 좋구나, 어느 기자가 기사를 잘 쓰는구나 그런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페드워치도 이런데 보통 CNBC가 FOMC 하면 발표 하루 전날 항상 페드 서베이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랑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건데 응답자의 72%가 0.25 인상을 점쳤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충 시장 월가는 0.25로 좀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구나, 금융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구나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고 시장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중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 그럼에도 여전히 반대파는 여전합니다. 아까 CME 페드워치 죄송합니다. CNBC 페드워치에도 보면 한 70%는 찬성 0.25 한 30%는 동결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 이미 은행 위기에 따른 대출 감소가 1.5%포인트의 금리 인상 효과를 낼 거다.
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인데 시간을 두고 나타나겠죠. 그리고 잘 안 보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0.25, 0.5 올리는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은행들이 대출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 봐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인상하면 도비씨 인상, 중단하면 매파적 중단. 인상하더라도 도비씨 인상일 거라는 얘기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종금리를 봐도 좀 논란이 계속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서로 의견도 많이 갈리죠. CNBC 조사에서는 최종금리가 5.2% 정도 나왔다. 뭐 한 5.0에서 5.25. 뭐 중앙값이니까 5.0에서 5.25 아니면 좀 더 많이 보는 사람은 5.2에서 5.5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FOMC CME 페드워치를 한번 보실게요. CME 페드워치는 3월에는 0.25죠. 그래서 5월에 가면 5월에 한 번 더 올려서 5.0에서 5.25까지 갈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6월에 가면 여전히 5.0에서 5.25예요. 그러니까 5월에 5.0에서 5.25로 최종금리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동결이다. 동결이고 6월을 지나 7월쯤 가면 그때부터 금리 인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CME 페드워치 시장, 금리 선물 시장이 보는 거 다르고 연준이 생각하는 거 좀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말 상황을 보면 일단은 금리 올리냐 안 올리냐, 그 다음에 최종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오늘 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CME 페드워치 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번에 0.25 올리고 5월에도 또 한번 0.25 올릴 거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올리고 더 이상 안 올릴 거다. 3월에가 금리 인상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도 수요일에 금리 인상이 아마도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일 FOMC에서는 3월 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최종 금리 수준,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톤, 핵심 메시지가 뭐냐. 금리를 올리더라도 기자회견은 굉장히 도비시하게 얘기할 수 있고, 동결한다면 기자회견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지금은 시장에서는 0.25 인상에 좀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중요하죠. 기자회견이 전체적인 그날의 핵심 메시지를 정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요것도 많이 물어보겠죠. 결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또 표현할지도 중요하겠습니다. 금융 안정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좀 동시에 달성할 거냐, 아니면 이게 뭐 두 개가 상충되는 건 아닌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삼각형으로 표시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100%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금리 인상하면 은행 쪽은 어떻게 할 거냐, 약간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저녁 예금 보장을 좀 했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불안을 감수하는 거고, 만약 동결한다면 인플레이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쪽으로 또 엄청나게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내일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최종금리가 점도표에 나오겠지만 이런 긴축 부분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심각하게 높인다. 여기 말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라는 거는 좀 마일드한 거 말고 센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또 하나 같이 볼게. 이 경기 침체 아니면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상당한 경기 둔화, 이 부분은 상업용 부동산에 크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 하면 또 지역은행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 상업용 부동산 부채 문제가 은행에 더 많은 걱정거리를 주고 있다. 여기서 은행은 대형은행은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행들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도 보시면 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증권사 이런 데들이 뭐 부동산 PF, 뭐 지역에서 하는 부동산 PF 이런 거로 영향을 가장 먼저 받잖아요. 국민은행이나 뭐 신한은행 이런 데가 부동산 PF 때문에 영향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물론 거기도 부실 문제가 뭐 있고 그런 게 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 특히 지역 부동산, 지역의 상업 부동산 이런 거는 지금 맨하탄도 좀 뭐 공실이 많아서 뭐 어렵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하탄이 그럴 정도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경기 둔화와 맞물려서 지역은행의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 지금 어떻게 보면 뱅크런 때문에 1차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이 긴축이 조금 더 진행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 이게 좀 전면을 떠오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중소은행들이 뭐 아파트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약 2조 3천억 달러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갖고 있다. 중요한 거는 올해 만기가 2,700억 달러다.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가 2,700억 달러 중에 좀 부실이 올해 좀 많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대출금리도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변동금리도 많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좀 부담이 커지는 거죠. 공실은 딱히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 계속 코로나 이후에도 뭐 많이들 돌아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왔고 예전보다. 그리고 지금 대규모 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대기업 그리고 IT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사람 그 정리해고를 하면서 돌아올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이 부동산 문제, 조금 상업용 부동산 문제 이걸 좀 봐야 되겠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금이 지금 보장되잖아요. 예금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상업용 부동산에서 부실이 생기면 결국은 또 증자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행의 자본 비율은 밑에가 위험 가중 자산 뭐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가 있는 어쨌든 뭐 가중치별로 자산별로 이제 가중치를 둬요. 어떤 건 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산 위험 자산 어쨌든 전체 자산분의 그 자기 자본이 얼마여야 되는 건데 여기서 밑에 위험 자산이 뭐 부실이 생겨서 깨지고 날아가고 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본을 더 늘려서 증자를 해서 이 자본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보장된다고 해도 부실이 생기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성이 나빠져서 뭐 적자를 기록한다거나 그러면 또 증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그 다음번 뇌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경기는 둔화하고 있고 부동산은 좀 빠르게 나빠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지금 한번 은행이 흔들린 다음에 지역은행에서 대출을 좀 많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전반적으로 계속 며칠 동안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게 이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여신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골드만삭스도 그런 걸 얘기했었고 그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기업 그리고 부동산들 그들도 여러 군데서 대출을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쁜 은행이 먼저 대출을 회수해 갑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나 부동산 운영하는 사람은 또 갑자기 자금난에 시달리는 거죠. 이게 약간 서로 눈치 게임에 가깝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황이 안 좋을 때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 게임을 많이 보기도 해요. 대출 올해 갚아라. 만기 되면 무조건 갚아. 더 이상 못 해줘. 만기 연장 못 해줘.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최악의 경우는 중간에 갚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뭐 금리를 더 올리자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은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잘 넘어가면 좋겠지만 상황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은행과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같이 좀 연결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MBS도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 왜냐면 지역은행들이 MBS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팔까봐 대규모로 팔까봐. 그래서 오늘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지역 정부 채권을 많이 좀 갖고 있다. 194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적은 것도 아닌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갖고 있는 지역 정부 채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정부도 있고 뭐 카운티도 있고 뭐 지역분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데서 갖고 있는 채권을 갑자기 얘네들이 어려우니까 또 무조건 싸게 내다 팔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지역 정부 채권이 또 금리가 또 급등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상황은 두고두고 2차, 3차 파급 효과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 어차피 그 긴축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추가로 레버리지 대출도 좀 줄이고 있다. 레버리지 대출은 좀 고금리 뭐 이제 뭐 그 바이아웃 할까 뭐 인수 합병하거나 할 때 쓰는 그 빌려주는 고금리 대출인데 이것도 좀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신을 줄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위험한 것부터 줄이겠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같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증시상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신용위기, 그러니까 미국 부채 문제 또는 선진국의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 제가 아까 상호용 부동산 말씀드렸잖아요.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증시 랠리를 보는 시각이 한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는 지금 위기가 작은 위기다. 요거 지나가면 괜찮을 거다. 그리고 요거 지나가면 어쨌든 지금 정부가 때려맞고 있으니까 단계적으로는 좀 지나가면 다시 성장률이 높아질 거고 뭐 어닝도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증시는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 다른 하나는 여전히 위험하지만 당국이 단기적으로 돈을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다. 그래서 하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체사주표 늘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3천억 달러 가까이 불어났거든요. 보시면 요 끝에 오른쪽 끝에 위로 살짝 삐져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3월 8일보다 3월 15일이 3천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뭐 은행 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양적 완화로 보시는 분도 있는 거고 이건 좀 두 개를 별개로 봐야 된다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거죠. 예. 어쨌든 숫자상으로 늘어난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작은 위기가 지나갔느냐?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옐런이 뭐 2017년 6월에 얘기했다는 건데 나는 우리가 또 다른 금융위기를 우리 생애에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거예요. 뭐 대담하는 거를 뭐 올려놨다는 건데 당시 연준 의장이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금융위기로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저렇게 넘어간 거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까지 갔던 거죠. 사실상 그게 인수가 안 됐으면 바로 금융위기로 가는 수준인 거니까 그에 준하는 상황까지는 갔었다. 요거를 올린 사람들의 의미는 그런 거겠습니다. 당장 뭐 5년 전에도 내용을 잘 몰랐는데 앞으로 잘 알 수 있겠느냐. 당국자들이 다 아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크레딧 스위스 위기 이후에는 각국 정부의 발빠른 사태 수습에도 약한 곳들이 계속 영향받고 있다. 어쨌든 그런 레버리지 대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역은행들 상업운용 부동산과 연계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작은 건 아니고 약한 고리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부터는 좀 Q&A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